수요일의 남자 최진영 변호사님입니다. 충소 최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알루민 2090 원샷. 한 병 하시죠. 맛이 좋아요. 알부민은 역시 남자연의 알부민이 최고야. 남자. 네.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금방 갔어요.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10월도 지금 21일이죠. 예, 예. 하순으로 접어드는 것 같은데 초순에 그 추석 연휴가 있다 보니까 우리 같은 구멍가게 우리 소시민 사장님들은 아직까지 사건 하나도 수임을 못 했어요. 우리 40만 우리 이영풍 TV 우리 시청자 여러분, 범범이 CK 사건 좀 보내주시면 확실하게 지금 저희가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조금 당겨주십시오. 예. 네네. 자, 우리 오늘 최진영 변호사님의 아주 쉽게 풀어주는 일타 강사식 이 버풀이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이야기 좀 할게요. 네네. 아니, 지들은 몇 년 전에, 뭐 10년 전에 다 대출 받아가지고 갭 투자해가지고 강남 3구나 마용성 성남에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서 이번 11호 부동산 대책 보셨겠지만 현찰 없으면 집 사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국민들이 좀 공분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 투자 천재 민주당.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층층시한데 민물이 고와야 아랫물도 고운데 예. 민물이 꾸정물이니까 아래도 똑같은 건데요. 제가 세 개를 예를 들게요. 예. 지금 우리 이영풍 TV가 여기 여의도 그 국회 바로 앞에 있는데 여기에서 직선거리 100m 가면 뭐가 있냐? 민주당 당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게 2017년 2월 달, 그러니까 예. 박 대통령 탄핵되기 한 달 전에 예. 이자들이 200억 빌딩을 80% 빚을 내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돈 20%로 샀어요. 샀어요. 예, 197억에 샀는데요.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죠? 지금 그게 350억 내지 70억. 와. 지금 한 8, 9년 만에 거의 150억 가량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어허. 이것 정도 되면은 옛날에 뭐 제가 잘 읽었던 회계 천재가 된 홍대리,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가 있는데 이거는 부동산 갭 투자 천재가 된 민주당 아닙니까? 야. 그러면은 민주당만 그러냐? 이재명도 만만찮아. 예. 이재명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어땠어요? 대선 떨어지고 났더니만 그 떨어져 가지고 참 다른 그 민주당 지지자들은 해발래 하면서 정신이 없는데 돌아서 가지고 3억 방산 투자를 하더니만. 그렇죠. 그러고 나서 바로 어디에요? 송영길이가 있던 그 지역구를 받아가지고 이 방탄복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그게 계양구. 그러면은 본인 말로 따르면은 분당에 있는 정말 분당에 있는 가장 좋은 양지 마을에 있는 예. 한 50평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벌써 뭐 엄청 올랐죠. 아마 20억 훨씬 넘고 30억으로 될 건데 예. 그거는 전세 준 것 같아. 전세 줬는지 어떤지. 지들 말로 하면 그거 팔고 지들 주거지가 있는 인천 계양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살아야지. 그런데 인천 계양은 제가 알기로 전세로 갔어. 지금 이자도 똑같잖아. 지금 그 이상경이 민주당 누구예요? 김병기 원내대표. 김병기 원내대표도 원래 송파구에 있는 잠실에 있는 50몇 평짜리 장미 아파트 지금 거의 아마 40억 가까이 갈 겁니다. 예. 근데 사는 지역구가 어디야? 동작갑이잖아요. 거기서 진짜 이 편한 세상에서 전세로 살더라고. 많이 조사하셨네. 네. 똑같아, 이자들은. 똑같아. 그리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 이상경이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성남라인이야, 성남라인. 이상경. 예, 지금 그 국토부 차관. 예, 1차관. 여기가 그 보통 차관들은 이제 차곡차곡 올라가가지고 이제 예. 국토부에서 뼈가 굵어가지고 잔뼈가 굵어가지고 이렇게 정통 관료들이 있는데 예. 그런가 싶어서 알고 봤더니만 이재명이 자기는 반납 안 해봤지만 어쨌든 행정학과 그 석사학위를 받은 성남 소재 가천대
옛날에 경원대 교수였어. 이상경이요. 이상경이요. 그렇군요. 거기서 같이 하다가 픽업해가지고 산림청장도 보내고 국토부 차관도 보냈는데 이자가 일을 친 거지. 아, 여기 사진이 나왔습니다. 네, 저 사진에 부동산 투자의 귀재가 역시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버니까 좋아. 이게 밑에 이 사진이 뭐냐면은 이제 부동산 1차관으로 해가지고 제가 저거 제보에 있는 사진인데요. 아, 그렇군요. 1차관으로 해서 그 이재명이 지명했다라고 하면서 저 사진이 언론에 나왔는데요. 이후 사진 한번 볼까요? 비포 애프터. 이게 부동산 갭 투자, 돈의 힘. 예, 국민의 힘이 아니고 돈의 힘. 예. 차관 되시면서 가발을 쓰셨군요. 예. 뭐 이렇게 젊어 보이시고 좋은데요. 사진 네.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아유, 제 사진 빼고요. 비포 애프터로 한번 보내주시면. 그렇군요. 예, 돈의 힘이 좋긴 좋군요. 그렇군요. 이분이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예. 24억짜리 아파트인가를 자기도 한 10여억 그리고 부인 이름으로 해서 부인이 전문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대출금 14억으로 해가지고 예. 집을 샀대요. 지금 이 집의 호가가 40억을 가고 있답니다. 그러면 그래 놓고는 지금 뭐라고 하느냐. 그 규제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뭐 그래 좀 가슴 아프지만 나는 이미 샀으니까 니들은 우리가 규제에서 떨어질 때 그때 사도 되잖아. 라고 하면서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일남 TV에 가가지고 개 헛소리를 하고 와가지고 지금 잼잼파파 제명이 마을 카페에서도 지금 성토의 대상이 되는 이런 코미디 같은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것도 오늘 뭐 가져오신 예, 이것도 다 지금 갭 이거에 투자 대해서 의혹. 갭 투자 의혹을 해명 자료라고 냈는데 예. 해명 자료가 더 속을 휘떡 뒤비고 있는데요. 이 해명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이제 집을 샀는데 지금 또 1가구 2주택 되고 이런 것도 이렇게 그 사고 파는 과정에서 안 팔려가지고 예. 그렇고 내가 참 이거 사가지고 나서는데 30%나 집이 값이 떨어져가지고 아파하던 차에 어쩔 수가 없이 전세를 원래는 16억이나 줘야 되는 건데 내가 진짜 내 살 깎는 마음으로 정말 전세 들어오는 세입자를 정말 어여삐 여기는 마음으로 14억 원에 꼴랑 14억 원에 전세를 줬다고 하는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야, 이게 정말 국민들, 서민들을 위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은 우리는 개천에 용이 됐고 니들은 개천에 까제 깨구리 붕어로 계속 살아라 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그래놓고 뭐 부동산 떨어지면 그때 사고 그때까지 연락 돈 벌어라? 니는 뭐냐고.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11호 부동산 정책의 결과는 네네. 강남 3구, 마용성, 성남의 부동산 가격 폭등이잖아요. 네네. 그 쥐들은 거기 다 진입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쉽게 의도적으로 계획을 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인지. 참 저는 어떻게 보면서 결국은 사회주의 정책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 이번에 그 11호 대책의 핵심은 세 가지죠. 예. 하나는 그 부동산 토지 허가제를 사실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는 거. 예. 그리고 또 그리고 대출 강화. 예. 대출 강화해 가지고 25억짜리 이상 같은 경우에는 2억 원. 내가 23억 원 돈이 없으면 못 사요. 그리고 15억 이상 같은 경우에는 4억 원만 대출해 주니까 11억 없으면 못 사. 그리고 예. 그 밑에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강남 빼고 전체적으로 지금 14억 전후 15억이죠. 그러면은 보통 평균적으로 한 14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14억 15억이면은 9억까지 그러면은 4억이 대출이면은 현금 9억 원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집을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죠. 그러면은 집 살 필요 있냐? 노무현 때부터 그랬잖아. 집은 리빙 사는 곳이지 바잉 사는 곳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말 따랐던 사람들 폭망하고 부부싸움하고 이혼까지 갔습니다. 맞습니다. 목동에서 그런 그렇죠. 일이었죠. 그랬었죠. 예. 이 또한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하죠? 부동산을 규제를 하면 어떻게 되죠? 공급 대책이 아니고 극단적 수요 억제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은
전 고가를 넘어서는 신고가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얘기가 언론에 나오지 않도록 이 부동산 거래 자체를 틀어 막아버리는 그 언론은 입을 틀어 막는 입틀막이고 그리고 부동산은 부동산 신고가를 틀어 막는 부틀막이거든요 이게. 예.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어떻게 되죠? 그래 놓고는 이제 내주는 게 뭐예요? 보유세. 지금 그 장관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미국은 지금 50억짜리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은 연 5천만 원씩 내는데 뭐 30억까지 올랐는 아파트에 1,000만 원 내는 게 무슨 대수냐 이런 얘기하죠. 예. 그런데 그건 하나만 얘기하고 둘은 얘기 안 하잖아요. 미국은 그렇게 해서 A 주택에 30평에 있다가 B 주택으로 넓혀가지고 40평으로 갔다. 그게 양도세력세 우리는 거기에서 뭉캉 떼가 버리잖아요. 특히 뭐 3주택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75%거든요. 예. 1억 남았다고 하면 7,500만 원을 나라가 가지고 가는 지금 거의 약탈적 강도 같은 지금 부동산 세제란 말이에요. 예. 그 양도소득세도 같은 경우에 미국은 이연 제도라고 해서 이렇게 팔고 최종적으로 내가 팔아서 내 손에 돈을 쥘 때 양도소득세를 떼가는데 예. 그 과정에서는 그 양도소득세를 안 뗀단 말이에요. 우리는 할 때마다 양도소득세 다 떼가지고 같은 가격으로 팔아가지고 이사를 못 간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 나아가 거주인전의 자유 이런 것들이 침해되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떼고 돼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부동산은 누구 거가 되죠? 사실상 국가 소유가 돼버리죠.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회주의 제도란 거예요. 그 보유세를 굉장히 높여버리면은 이게 10년 정도 지나버리고 양도소득세하고 결합돼 버리면 사실상 내 재산이 10억짜리가 1억짜리가 돼버리고 사실상 그 주택은 국가 소유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으로 부동산 거래를 압박하고 그리고 모든 거는 내가 기본주택으로 다 줄 테니까 너네가 굳이 살 필요 있냐. 우리가 주는 임대주택으로 살아라. 결국 지금 이런 그 좌파의 부동산 정책은 모든 부동산을 국가가 가지고 주택도 국가가 주는 딱 봤을 때의 북한과 같은 주택 배급제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러한 같은 것은 시장의 자유를 통해서 마치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1990년 초반에 아버지 부시가 그 나오면서 그때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이 옮길 때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은 오너십 소사이어티 뭐냐면은 4인 가구에 자기 집 하나 가지고 아이 둘 해서 대학까지 보내고 집에 자동차는 2개 정도.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중산층으로서 아파트 하나는 가지고 있는 주택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중산층을 두껍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는데 지금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결국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세제를 강화해서 실질적인 부동산의 오너십 그 이니셔티브를 개인에서 국가로 가지고 오기 위한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보면 신규 아파트 공급을 많이 허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집이라는 것이 새로 신규 아파트는 지으려면 한 3년은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간차를 두고 꾸준하게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되는데 네. 그런 정책은 지금 없는 거죠. 이 11호 부동산 대책.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이번 대책은 극단적 수요 억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지금 아파트가 그러니까 강남 4구 마용성뿐만 아니고 지금 점점 신고가들이 계속 나오고 네.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거를 아예 거래 자체를 토지 거래 허가제를 확대해 가지고 서울 전역 그리고 분당 이쪽으로 해 가지고 수도권 핵심 지역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들의 논리는 이거죠. 풍선 효과 여기를 규제를 하면 그 옆으로 가는 풍선 효과. 그런데 모든 걸 다 억제버리면 풍선 효과는 더 이상 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초등학생적 사고였는데 그랬더니만 어디 가느냐. 규제하지 않고 있던 구리, 남양주, 동탄 이쪽이 지금 또 터지는 거예요. 터지죠. 이자들은 경제의 기억도 모르는 것인데 특히 지금 오늘 아까 얘기했던 이상경이 같은 경우에는 예. 성남라인 가천대 교수였던 예. 자인데 예. 실제 뭐라고 합니까? 지들이
부동산을 시장에 맡겨가지고 공급 확대 정책. 그러니까 전에 이명박 정부 때 초기에 뭐가 있었죠? 하우스푸어. 기억나시죠? 예, 하우스푸어. 영끌 대출했다가 예. 그 전에 하도 오르니까 그랬는데 공급을 확 풀면서 값이 뚝 떨어지니까 대출을 못 갚아가지고 이게 아파트가 전세로 막 어디죠? 그 경매로 나왔건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결국은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는 우파 정부로서 시장에 맡기면서 공급을 확대 정책을 하니까 가격이 뚝 떨어지면서 안정이 됐죠. 예.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왜 하죠? 부동산 안정 정책을 왜 하죠? 사람들이 쉽게 자기 능력에 맞는 아파트, 내 집을 갖도록 해주는 정책이 그렇죠. 궁극적 목적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파트를 왜 거기에 나도 오르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그저 내가 있는 산 아파트 그거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만큼 가고 그래서 내가 갚아가고 결국은 내 아이한테 물려줄 그걸 하는 것이지. 그렇죠. 네. 이자들은 부동산 대책 자체가 어떤 아파트 그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 아파트 가격을 그 어느 정도 유지를 해서 청년들이 내 집을 가지게 하는 정책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아파트나 부동산을 내 거로 만든 이른바 토지 공개념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철학이 있기 때문에 노무현이건 아니면은 문재인이건 이재명이건 그 나물의 그 밥인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어제 안 그래도 YTN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이번에 그 이상경이 그 국토부 차관이라는 자가 뭐라고 했어. 지금 우리가 이런 정책을 해서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되지 않느냐. 서울 아파트가 떨어진 적은 MB 때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아마 그 이거 우리 그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마 10여 년 전에 21세기 자본 그 피케티라는 프랑스 경제학자가 쓴 피케티 신드롬 이런 것들 기억날 겁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자산소득 증가율이 노동소득 증가율보다 높다. 한마디로 내 월급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부동산이나 주식이 상승되는 속도가 높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점점 한 기울기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 차이가 크다. 예. 결국 자본가들이 노동자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밖에 없다. 결국 그 어떤 그 차이, 그 구조적인 그 경제적 차이를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은 좌파 경제학자로서 이상주의자예요. 예. 그게 한 나라뿐만 아니고 글로벌하게도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선진국 자산에 자본소득세를 물려가지고 그 세금을 유엔이 걷어가지고 후진국한테 물려주자는 이런 뜬구름 같은 소득 잘 가다가 원인은 맞는데 대책에 있어가지고 무슨 코스모폴리탄으로 가면서 그냥 네. 옆길로 빠졌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자산소득 증가율은 전 세계 전 역사를 봤을 때 월급 올라가는 속도보다 빠릅니다. 이와 같은 경제의 기본적인 입장도 국토부 차관이라는 자가 전혀 모르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국민들 부활을 일으키면은 비록 성남 라인이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잘라야죠. 잘라야죠. 지 결론은. 돈 벌어가지고 지 마누라 전문직 하고 해가지고 돈 번 거 자랑질에다 해내면서 내 집 해가지고 16억 원에 전세를 줄 수 있는데 내가 진짜 그래도 집 들어오는 사람한테 내가 좀 시혜를 베풀어가지고 2억 원이나 낮게 14억 원이나 줬다는 그런 보도 자료나 내는 인간이라고 하면은 가발을 벗겨야 버려야 됩니다. 진짜. 아, 속 시원한 논평인데요. 네. 네. 이 어처구니 없는 이 공직자 또 있습니다. 최민희 같은 경우에 아니 MBC 그 보도부장 퇴장하세요 이래가지고 네. 전 그것도 충격적이지만 그거 참 웃긴. 제일 우리나라 그 과학 미래가 밝을 것 같아요. 아, 문과 출신 최민희도 양자역학을 양자역학. 공부하더라고요. 야, 조만간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면은 양자역학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그노벨상이 나오지 않을까. 노벨상은 안 나올 것 같고요. 노벨상을 그 희화한 노브 이게 그 노벨이지만 이게 노블은 영어로서 고귀한 네. 또 귀족 노블, 이런 것도 네. 있는데 앞에 이그가 붙으면은 끔찍한 어유 혐오스러움. 그래서 이그 노벨상은 충분히 받을 것 같은데요. 하도 본인이 이제 양자역학을 공부하다가 내 딸이 언제 결혼하는지도 몰랐다고.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국감하는 도중에 너무 바빠가지고 딸 결혼식에도 못 간 줄 알았어. 근데 어제 사진을 봤더니만 한복 입고 자기 남편하고 서가지고 헤헤 하고 있더라고요. 저 뒤에 봤더니만 막 그냥 그 화환이 피감기관에서 비강기관이 쫙 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뭡니까? 국회의원들에게 국정감사는 무슨 자리죠? 고3으로 보면은 수험생인 자리입니다. 그렇죠. 수험생. 수험을 보거나 그러니까 여당으로서 막아야 되니까 수험생 입장이지. 쉽게 말하면은 고3 수험생이 수능하는 도중에 생일 축하 파티하는 거나 비슷하잖아. 지 친구들 불러가지고. 그런 거죠. 이게 뭐냐고. 사실은 국회 같은 경우에는 암묵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어떤 행사가 있고 하면은 사실 제 주위에 있는 그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도 지나고 났더니만 아들, 딸 결혼시켰다. 사실 지난번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셨던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도 경기지사 당시에 예. 그 따님 동주 씨를 결혼시켰잖아요. 그러면서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자기 그 캐톨릭대 사회복지과 나온 동기 동창하고 결혼시켰고 사실 그 경기도에 이해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한두 개겠습니까? 네. 거기에서 그 청첩장 돌리고 했으면은 아마 우리 김문수 장관님 지금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 살고 계실 겁니다. 예. 그렇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예.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지자체 중에서도 좀 쉽지 않다는 그 관악구에서 예. 정말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짜리 아파트에 살고 맞습니다. 계십니다. 예. 그런데 최민희는 이름도 바꿨어. 이름도 옛날에 뭐더라? 하여튼 이름도 되게 촌스러운 이름이었는데 최민희로 바꾸니까 이게 뭐 국회의원도 되고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바쁘고 지 딸과는 10년 동안 연락도 없다라고 했던 자가 알고 봤더니만 한때는 좀 딸하고 좀 관계가 나쁜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방송에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취지에서 2박 3일 여행 갔다 오는 그런 프로그램도 EBS 했더라고. EBS에서. 교육방송 그 같은데요? 다 과방위하고 다 서로 짜고 하는 거. 아, 그래. EBS가 그 피감기관이잖아. 또 피감기관이잖아. 예. 일관돼. 그래 놓고 다른 때도 아니고 가장 피감기관의 압박이 가장 센 국정감사 때 쫙 뿌렸어. 카카오톡으로 청첩장을. 그리고 거기다가 계좌만 썼느냐. 계좌 쓰는 것은 그 우리 잼잼파파도 딸 아들 계좌 뿌렸잖아.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현금 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람들이 카드 결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카드 결제까지 팍 넣어가지고 와 진짜 제가 18원을 좀 보낼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좀 전에 그 최민희가 MBC 보도본부장 해가지고 거기서 퇴장하라라고 했더니만 이제는 MBC 기자들이 이제 MBC 기자들하고 민노총이잖아요. 예, 민노총인데 최민희 보고 뭐 하는 걸 보면서 짜고 치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어제 한때 그 상당히 또 그 화제가 됐던 것이 MBC 여자 기자가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에게 찍자 불러가지고 20분 동안 어떤 그 인터뷰 요청도 하지 않고 차 타고 가는데 계속 와가지고 어이없는 헛소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협중 발언을 했네 한 거에 대해서 그게 우리나라에 무비자 입국을 해가지고 해놓으면은 범죄자들을 그 범죄 경력 조회 같은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찾아와가지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최민희한테 가서 붙으라고 조언해주고 싶습니다. 네. 아니 최민희가 자기 그러니까 과방위와 관련된 그 MBC 보도. 가 아주 편파적이었다. 편향적이었다면서 쉽게 이야기하면 언론계 언어로 조지는 기사를 썼는데 그걸 과방위원회 국감장에서 MBC 보도본부장 퇴장시키면서 그거 방송법 위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방송법보다는 결국은 직권남용적인 성격이 상당히 귀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거기에서 뭘 잘못했다고 거기에서 무슨 발언을 잘못했는 것도 아니고 보도와 관련해서 뭐 있는 걸 가지고 너 나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나가야 될
의무가 없는 자에게 강요해서 내보낸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아닌가. 저는 지금 그 MBC 기자들이 최민희 보도본부장 퇴정 요청에 대해서 단순히 말로만 항의할 것이 아니고 그 항의가 진심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최민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보면은 지금 그 최민희의 행태가 완전히 안하무인이에요. 안하무인. 원래 안하무인이 뭔지 아세요? 아, 이게 안철수 밑에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런 건데요. 죄송합니다. 안 의원님. 제가 존경합니다. 근데 최민희가 안하무인 된 거는 벌써 오래됐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법사위에서, 그러니까 과방위뿐만 아니고 법사위에서도 또 지금 그 뭐라고 그 무소속 그 있잖아요. 또 최혁진. 예, 최혁진이라고 해가지고 옆에 주진우 의원이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하면서 그 주진우 의원 옆에 그 폭력행위거든요. 사실은. 스토킹 폭력이죠. 예, 폭력이죠.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주머니를 앞으로 닿지 않았다라 하더라도 후두면 그 폭행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 것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이 항의를 하니까 또 가관인 것은 추미애가 너 퇴장 해버렸잖아요. 네. 이런 식의 어떤 그 지금 보니까 그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무도한 그 퇴장 명령이라든가 입틀막 그리고 또 지금 최민희의 그 지난번에 누구예요?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한테 오라고 해서 야 저 귓속에 대고 하는 이따위 행태가 그게 바로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기는 것이죠. 우롱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국정감사기관에 피감기관에 대해서 이런 식의 어떤 그 자기 딸 결혼식을 하고 거기다가 마치 옛날에 그 누구예요? 그 문재인 때 그 비서실장 청주 흥덕구에 노영민이 지 책 팔면서 뭐 했습니까? 그래도 책을 팔 때는 책이라도 주지. 그거 책 팔면서 지 의원실에 카드 결제기 갖다 놨잖아요. 그거보다 더한 거잖아. 거기 와가지고 뭐 밥 줘? 사랑제에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아니 그때 그렇게 욕먹었는데 잼잼파파는 하는데 나는 못해 하면서 플러스 알파에서 거기에다가 계좌번호를 넘어서 이제는 신용카드 번호를 넣는 이런 무도한 것을 보면서 이것은 국민을 개돼지로 알거나 아니면 또 한 가지 권력에 취해가지고 저는 권력 취함 게이지를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 우리 음주 측정기 같은 걸 만들어서 권력 취함 측정기 딱 해가지고 최민희 입에 딱 물리고 후 불어라고 싶어요. 아마 불지 않을 것 같아. 불면은 거의 국회의원 즉 박탈형 정도의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자들은 거의 권력에 취한 것을 넘어가지고 권력에 만취해가지고 이제는 거의 필라델피아 거리에서 이러고 있는 움직이지도 않는 강시된 그런 느낌입니다. 아니 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그 이종호 대표가 네네. 특검이 제대로 이야기 안 하면 당신 재산 형성 과정을 다 털어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하는데 옥중 자필문에서 나왔어요. 네. 이런 건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직권남용 방해, 그 권리행사 방해죄인 것 예. 같은데요. 그 이종호 같은 경우에는 다 이게 일관된 게 있습니다. 그럼 지금 3특검 중에 이종호 특검은 하나가 그 해병대 김건희 특검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해병대 특검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민중기 특검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하나는 그 양평군에 있는 한 5급 사무관 면장님이 수사관이 경찰 수사관이 압박 강요에 못 이겨서 나는 사실상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했던 케이스 하나. 예. 그리고 그 외에도 그리고 또 그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검하던 수사를 김건희 여사한테 2010년에 그 네오세미어텍이란 주식 했는 거에 대해서 막 수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 특검이 똑같은 주식을 또 샀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어제 사과까지 했잖아요. 예. 그랬는데 이제는 옆에 있는
최상병 특검에도 이런 일이 벌어져 있잖아요.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 일요일에 어떤 언론 보도가 있었냐 하면은 이종호와 최상병 특검 문제가 있었을 때에 그 해병대 사단장이 둘 다 모른다라고 했었는데 2023년 7월 8월에 그 최상병이 안타깝게 사망을 했지만 그로부터 1년 전에 2022년에 서로 몇 차례 만나가지고 술 먹었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그 해병대 사단장이 이종호를 통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서 이제 윤 대통령으로 어떤 구명 의혹을 했다는 그것의 첫 단추가 마련했다 이런 얘기가 언론 보도가 나왔었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서 마치 이게 다 이제 해가지고 이제 김건희 죽여야 되고 윤석열 잡아 죽쳐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맥락 속에서 오늘 뚜껑을 열어봤더니만 이 얘기가 나왔네. 이 얘기가 나왔네. 결국은 김건희 여사 특검이 어떤 식으로 해서 자백을 받았는지 지금 이종호가 어떤 식으로 해서 내가 관련해가 있네 없네 이런 배경적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압박 그 특검의 압박과 협박이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알고 봤더니만 이 뒤에 이런 일이 있었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그 양평군에 있는 면장님이 하지도 않았던 것을 계속 강요하고 도장 찍으라고 하고 해서 내가 살기 싫다고 하면서 결국 극단적 선택 자살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번 이종호 씨 같은 경우에도 알고 봤더니만 너 안 불면 재미없어? 요것뿐만 아니고 네 인생을 탈탈 털어버릴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인 것이고 이게 만약에 뭐 때리기라도 했다고 하면 독직 폭행이었는데요. 이것은 마치 옛날에 군사정권 시절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게. 민주당이 검찰의 압박, 협박으로 해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면서 검찰 정치 협박 대책 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검찰의 무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위원회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검사를 없애버렸잖아요. 예. 그러면 더하잖아 더해. 벌써 몇 달 됐다고 한 사람이 죽었고 이종우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협박을 받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진술은 위법 수집 증거로서 유죄 증거로도 쓸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중단하고 예. 진짜 이런 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예. 다른 특별검사 내지는 검찰 내지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에 대해서 이 사안을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나아가 최근에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한 예. 그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조사를 개시를 했잖아요. 예, 예. 그중에 7명 중에 5명은 해야 된다라고 하고 2명은 그중에 제 사무연수원 동기도 하나 있던데 진짜 그거는 또 뭐 해가지고 갖은 걸 해서 수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인권위의 조사뿐만 아니고 이 그 최상병 특검에 대한 인권 침해 조사도 직권으로 지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하. 그 이종호 대표뿐만이 아니고 오늘 언론 보도 보니까 이종호 씨의 지인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특검이 좀 겁박을 했다고 하는 보도가 났는데 그럼 그것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까? 똑같은 거죠. 그리고 지금 아까 자기가 죽음으로서까지 호소를 하면서 그 유서와 또 메모를 남겼고 그 메모가 아까 얘기했던 그 국가인권법에 따르면은 국가기관으로부터 인권 침해가 있었음이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는 직권으로 그와 같은 인권 침해 관련된 조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저는 국민의힘이 뭐 하는지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건 진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권으로 했는데 직권으로 할 게 아니고 직권으로 하니까 또 지금 민주당이 반발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항의 방문하고 해야죠. 그렇게 모습을 만들어주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조사를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뭐 국민의힘 지금 장동혁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저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법률가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밑에 그 관련되는 조직적으로 지시를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의 방문하고 직권 조사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것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영풍 기자님도 우리 장동혁 대표님한테 카톡 하나 넣으시고, 예, 저는 이제 김민수한테 또 카톡 넣고 해가지고 우리가 또 소스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아, 좋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보죠. 김현지가 휴대전화를 자주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그 수사기관 많이 가시니까. 뭐겠어요? 증거인멸? 민주당의 뭐라고 합니까?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다.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3달 전에 요거 바꿨는데요. 요거 하기 전에 제가 2022년에 했으니까 한 만 3년, 4년 만에 전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떨어져가지고 깨져가지고 저 바꿨는데 왜 휴대폰을 자주 못 바꾸죠?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비싸잖아. 이거 제가 뭐 매일 해서 250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할인 받아가지고 뭐 170만 원에 제가 샀는데 아이폰을 지금 175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하루 만에 또 아이폰 14로 다운그레이드를 또 했대. 그리고 지금 2022년, 2021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한 4년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휴대폰을 5번을 바꿨다? 와, 가쁩니까? 하기는 대장동 아파트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재산이 좀 있긴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바꾸지 않죠. 그리고 박정은 의원이 얘기를 했듯이 지금 박정은 의원이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처럼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저런 거예요. 아이폰이 12S를 딱 바꾼 게 유동규가 구속되고 나서 한 10여일 있다가 유동규에 대한 구속 적부심이 싹 기각이 되니까 한마디로 더 이상 유동규가 밖으로 못 나온다. 딱 되니까 휴대폰을 싹 바꿔버렸어요. 그랬죠? 그리고 바꾼 날 10월 20일인데 그러니까 10월 19일 날이 유동규 구속 적부심이 기각되고 그 다음 날이 뭐가 됐냐.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정감사 출석을 해.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거 싹 없애는 취지에서인지 딱 그때 휴대폰을 바꿔버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또 아이폰 13으로 다 아이폰이야. 삼성 안 써. 다 보안 철저한 보안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 뒤에 또 이화영 재판 개입 의혹 할 때 아이폰 14로 바꿨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 2023년 9월 7일 날 이화영이 이재명이한테 다 내가 보고했다라고 했다가 막 압박하고 또 뭐 하고 해가지고 변호사도 바꾸고 마누라가 막 법정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부부싸움 하고 그러고 나서 막 난리치고 하니까 그 사이에 알고 봤더니만 그 이화영 변호사 설주환이 한테 4번 5번 전화해가지고 야 뭐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찍소리 못하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공천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때. 설주환. 예,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진짜 이화영이가 진술 번복했죠. 뭐 소주 사주고 어쩌고 했다고. 그게 2023년 9월 7일이고 그러고 나서 이재명의 그 어떤 후원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압수수색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월 8일 날 있었는데 그럼 9월 9일 날 그러면서 그 이재명이 대북 송금 관련 검찰 가는 날 9월 9일 날 또 우리 애지중지 김현지가 휴대폰을 또 바꿨네. 그리고 최근에 지난번에 그 국정감사 시작하기 전에 그때 그 총무비서관에서 제일 부속실이 뭐예요? 이재명이 얼굴도 하고 머리도 뭐 노랗게 염색도 하고 옷도 입고 지근거리 거의 뭐 사실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개인 신상을 다 관리하는데 거기에 보내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를 출석에 대비했나요? 지난 2025년 10월 13일 아이폰 17로 교체했다가 또 9분 만에 다시 아이폰 14로 또 교체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점이 아주 절묘합니다. 아주 절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박종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문제는 반론보도 차원에서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고발을 했더라고요. 왜 고발했는지는 모르겠어. KT에 왜 애지중지 김현지의 휴대폰 교체 내역까지 들여다 반나를 고발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내용이 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것이 허위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정도의 어떤 전후 맥락에 비추어 봤을 때는 합리적 의혹 제기 아닙니까? 그렇죠. 합리적 그러면 의혹 제기.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의혹 제기에 대해서 입틀막 국민들한테는 부동산 구매 틀어막고 야당 국회의원들은 입을 틀어막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언론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언론 관련 법을 중재법을 바꿔가지고 허위 사실을 보도를 하면은 5배 손해배상, 고의적으로 하면은 10배 손해배상인가 뭐 10억인가 하여튼 그런 지금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해요. 잘못하다가 우리 이영풍 기자님하고 해서 다 날아갑니다. 이게 뭡니까? 예. 자, 오늘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모시고, 야,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하고 대담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오늘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패널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패널 모시겠습니다. 유승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잘 계셨습니까? 네, 잘 지내고 우리 뭐 오랜만에 뵀는데 이거 우리 알부민 하나씩 드시죠. 그러니까 그동안 안 불러주셔가지고 이걸 못 먹어가지고 아, 그러시군요. 기력이 아유, 세해가지고 자, 한 병 드리겠습니다. 알부민 하나 드십시오. 네, 잘 먹겠습니다. 마시겠습니다. 알부민 하나.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입니다. 아 좋습니다.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했다고 하네요. 힘이 펄펄 납니다. 아, 힘이 납니까? 네. 자, 우리 유승수 변호사님 역시 진격의 변호사님이시니까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어제 국감장에서 김용대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 논리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론적으로 가능하면 재판을 해야죠. 해야죠. 예,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현실이 무서워서 안 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 지금 모든 법 논리나 어떤 헌법의 해석을 지금 좌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는 소추되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서는 지금 그 소추에는 뻔히 소추라고 써 있는데 진행 중인 재판도 정지돼야 된다. 이거라고 우기는 거거든요. 그래, 우기는 거죠. 네, 근데 그런 해석 자체가 없었어요 기존에. 심지어 굳이 예를 들자면 이런 거를 뭐 설득하라고 제가 뭐 좌파를 설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설득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일반 국민들께서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실제 이 조항을 가지고 이제 이 헌법상의 조항을 가지고 예. 박근혜 대통령 때 좌파들이 뭐라 그랬냐면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거는 수사는 받아야 된다는 얘기다. 이렇게까지 우겼다고.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라도 뭐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건 물론이고 그냥 기소만 안 된다는 얘기지 수사까지도 다 받아야 되고 그냥 머리채 잡고 끌고 가도 된다. 어허. 그렇게 해석하는 게 통설이다. 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그렇게 얘기했다가 지금 와서는 소추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예 형사적인 모든 책임에서 면제되고 진행 중인 절차는 정지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 그게 헌법학계의 일반적 견해다라고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야. 그러니 헌법학자들이 황당한 거죠. 예. 그런데 제가 뭐 민주당 이것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까 그렇다 치지만 법원장이 고등법원장이 나와서 서울 고등법원장이면 지금 이재명 재판을 받은 법원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이 고등법원장이 나와서 아니 재판 못하냐 하니까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법리와 판사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이 재판이 진행돼야 되는데 거기에 그러면은 이론이 가능하다면 안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론을 넘어서 지금 현실적인 부분 이재명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걸 자인한 겁니다. 저는 사실은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근데 이 일반인들은 소추란 말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네.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쉽게 말해서 그냥 기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판 연다 이거죠. 그렇죠. 재판을 요구한다. 이제 검사가 이제 우리나라 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이제 검사가 그동안 이제 기소의 권한을 갖고 있었죠. 기소라는 거는 수사를 하고 나서 재판으로 넘기는 거죠.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아서 최종적인 형사 책임이 확정되는 절차. 그게 바로 이제 기소를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추 형사상 어떠한 그 형사 책임을 받기 위한 재판을 받지 않는다.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죠. 기소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형사상 기소가 되어 있던 거는 뭐냐?
그건 대통령의 직무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의 지위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공직선거법은 이런 자는 피선거권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러면 뭐겠습니까? 그 책임은 당연히 규명돼서 당선된 자라 하더라도 형사상 그 기존의 형사 책임을 받고 있었으면 그 형사 책임이 확정되는 순간부터는 당연히 당선도 무효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법률하고 헌법이 다 예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뭐 말장난하듯이 뭐 소추라고 써 있으니까는 뭐 형사상 소추니까 형사 다 그냥 다 면제다.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지금 헌법 제 84조에 보면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에 의거하지 않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요걸 들어가지고 지금 모든 재판을 뭐 중지한다. 뭐 이런 건데요. 네. 그럼 기존에 이미 대통령 되기 전에 쭉 진행되어 왔던 재판도가 여기 포함됩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포함이 안 된다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기소가 아니기 때문에 기소가 아니고 이미 기소가 된 거는 재직 중에 기소가 된 게 아니에요. 재직 중에 기소가 된 게 아니니까 당연히 재판 받아야 되고 그래야지만 어떤 사람이 안 생깁니까? 지금 이재명처럼 본인의 형사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 대통령을 하는 초유의 대통령이 안 나오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건 결국 결정을 누가 해야 됩니까? 판사들이 해야 됩니까? 당연히 판사가 해야 되죠. 그리고 어제 이제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네. 이론적으로 가능한 걸 이론적으로 하라고 뭘 규정해 둡니까? 법관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관 독립성을 왜 보장합니까? 법관이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니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파시즘 같은 그런 생각에 휘둘리지 말라고 법관의 독립,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는 거죠. 그래서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가 언젠가부터 이재명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 어떠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판사들이 엄청난 용기를 가져야지만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뭐 모든 재판이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 김용현 장관에 대한 재판 모두 다 사실은 당연히 법률대로 돌아가야 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법률대로 하면은 민주당에서 판사가 무슨 룸살롱에 갔다 왔다 이런 의혹 막 제기하면서 무조건 흔들기를 하니까 그 흔들기를 안 당하려고 판사들이 스스로 독립을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에 대한 재판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법부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냥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하세요. 하고 나서 판단 받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재명이 진짜로 죄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얘기가 있으면 대법원이 이미 파기환송한 취지에 따라서 고등법원은 그렇게 재판을 해야 될 의무만 있는 것이지 재판을 내가 하고 말고 이거를 갖다가 권한처럼 생각하면은 마치 그 권한을 가지고 민주당을 위해서 행사하지 않으면 나쁜 법관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흔들리는 거죠. 그럼 파기환송이 이제 서울고법으로 됐는데 그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 재판을 재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해당 재판부가. 그래서 이제 국감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재개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재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재개해라.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장경태 민주당에 장경태가 발끈해가지고 큰일 난 거죠 이제. 아니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하면 어떻게 해, 판사가. 장경태 얘기는 그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렇죠. 판사에게 법을 지키지 말라 이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하지 말고 그러면은 대통령이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냐 내가 놀랐다. 그러니까 아니 뭐 꼭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다라고 또 한 발 빼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코미디인가 싶은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민주당에서도 지들도 지금 굉장히 쫄아 있는 것 같은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대법관 수를 뭐 26명으로 늘리고 또는 뭐 헌법재판소까지 재판을 끌고 가는 뭐 사심제를 하려고 하고 뭐 이런 것 같은데요. 네. 뭐 민주당도 상당히 그런 부분은 이미 알고 있으면서 굉장히 결과가 어떻게 될지 혹시 예를 들어서 판사 중에 한 사람이 그래 내가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재개하겠어라고 결정해버리면은 민주당에서는 지금 완전히 발등에 물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대법관을 결국 이렇게 늘린다는 게 그 의도가 뻔하잖아요. 이 늘리고 나면은 현재 제도대로 이제 대법관을 임명한다고 했을 때는 이재명 임기 동안 몇 명이 임명됩니까? 22명이 22명. 네, 22명 임명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재명 마음대로 하는 거죠, 사실은.
사실 문재인이 그 해놓은 김명수 등등의 그 잔당 법관들에 의해서 대법원이 완전히 유린됐었거든요. 이미 한 차례.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이제 26명으로 늘려가지고 이제 22명을 갖다 채워놓겠다. 예. 지금 이 사람들은 뭐냐. 그리고 나서 또 한편으로는 헌법 소원까지 가능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재판에 대해서. 왜 그런 주장을 할까요? 헌법재판소는 장악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헌법재판소는 이제 무슨 보수 출신 재판관이라고 하는 이 바보들 때문에, 이 바보 같은 헌법재판관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고, 그리고 나서 이재명이 싹 다 임명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재판소에서 사심 가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모든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이라는 게 현재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는 이재명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인 거고요, 사실은. 그리고 이걸 위헌적으로 지금 바꾸고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고 대법원을 장악하겠다. 이게 지금 사법개혁안의 골자라고 보여집니다. 참 만약에 애국 판사가 한 사람 나타나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재판을 재개하고 네. 거기에 따라서 벌금형 100만 원 이상 나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당선 무효가 되죠, 이제. 대통령 당선 무효되는 거죠. 대통령 당선 무효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너무 좀 안이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요. 이재명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이번에 이재명이 당선됐다고 보여지는 선거에 대해서 저게 당선이 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금방 저기를 될 건데 결국에는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하고 대법원 가서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니까 다시 우리가 그때 싸워보자라고 안이하게 생각한 면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재명이 당선되자마자 이재명에 대한 모든 재판이 정지가 됐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판사가 지금 이 재판을 갖다가 다시 재개하는 것이 엄청난 용기나 뭐 대단한 도덕심에 근거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재판이 돼서도 안 되고요. 재판이라는 건 그냥 법률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재판은 그냥 진행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진행하지 않으면 결국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대법원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고등법원이 항명하는 꼴밖에 안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무슨 용기를 가지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법대로 하세요. 시키는 거 잘하잖아요. 법관들. 그러면 법관들이 그렇게 무슨 뭐 엄청난 애국투사처럼 막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막 이제 국민의힘 사람들이나 아니면 우리 우파 국민들 처벌할 때는 그렇게 추상같이 막 그냥 선고한다고 막 그냥 얼굴에 온갖 근엄한 표정 다 짓고 했던 사람들이 왜 이재명 재판을 절차대로 진행하라는 것도 못해가지고 절절매면서 그러면서도 법관이라고 이렇게 다니는 저희는 참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 대한민국 법관, 판사들의 사법부 독립성, 수호 의지가 의심됩니다. 의심됩니다, 진짜. 의심됩니다. 실제로 이제 어제는 이제 김용현 장관님이 이제 새롭게 기소된 사건이 열리는 날이었는데. 예. 그 판사도 마찬가지죠. 이재명한테 1심에서 유죄를 내리는 판사거든요. 그 판사가 한상진. 그런데 이 판사가 자기가 유죄 내린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니까 절절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일 먼저 한 게 공소장만 받아보고 바로 그냥 구속영장 직권으로 발부했죠. 김용현 장관님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저희가 계속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정에서 판사가 변호인에게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해라. 사법부 독립에 따라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으면은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저희가 합니다. 실제 그런 얘기를 듣는 걸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판사의 권위가 쓰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단 한마디 반박을 못해요. 판사들이. 만약에 본인들이 정당하다면 저희에게 얘기하겠죠. 변호인도 이 사건에서 법관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본인들이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재판을 안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에 대해서 단 한마디 눈도 못 마주칩니다. 지금 현실이. 저는 그걸 보면 제가 통쾌함을 느낍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참담함을 느끼죠. 법치가 얼마나 망가졌으면 판사가 저렇게 단 한마디 소송 지휘도 제대로 못하고 눈을 갖다가 아래로 깔고서는 도망치듯이 재판을 할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겁니다. 저는 그 똑같은 모습이 어제 이제 그 국감장에서
고등법원장이 똑같은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또 무슨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식의 비겁한 얘기로 이게 진술된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참 어이가 없네요. 네. 자, 민주당이 그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서 지금 언론은 물론이고 유튜브까지 전부 이제 방송 내용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손배제 때리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근데 이게 사실 입틀막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입틀막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죠. 예. 입틀막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겨냥해서 사실은 유튜브죠, 사실. 이제 유튜브를 겨냥해서 가짜뉴스 손해배상 제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이영풍 TV 같은 이영풍 TV 조심하십시오. 정말로 제가 아끼는 채널이기 때문에 유독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영풍 TV, 고성국 TV, 등등 이제 저희가 생각만 해도 딱 알 수 있는 채널들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저희 다 알죠. 다 아는데 이걸 대응하는 방법은 예. 일단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절차, 이게 이제 위헌이라는 건 다 누구나 아는 거 아닙니까, 사실.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고, 그거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모든 어떠한 이런 대책이나 이것에 맞서 싸우는 방법을 국민의힘이 좀 고민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예. 무슨 얘기냐면 이 가짜뉴스 손배제라고 해가지고 압박을 하는 이 법률이 사실은 오늘만 있었던 게 아니죠. 이미 대통령께서 이제 탄핵되시는 과정에서는 무슨 민주당 내에 민주파출소라는 거 희한한 거 만들어가지고 이미 입막음 하려고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가짜 뉴스는 사실 어디서 양산됩니까? 어준이의 뉴스공장 이런 가짜 뉴스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든 저쪽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그에 관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공당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럼 공당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 본인들이 위원회니 뭐니 이런 것들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우파의 전사로서 싸우는 우파 유튜브들 이영풍 TV, 고동욱 TV 다 이렇게 싸우는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가짜 뉴스 이분들을 공격하는 그 가짜 뉴스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공격하는 공권력의 남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민주당이 쇼를 하든 뭐라든 그런 것처럼 신고센터 만들어서 공당의 이름으로 했을 때 얼마나 이게 대응이 잘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거죠. 그냥 민주당에서 이러한 법안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부당하다? 부당한 짓을 한 건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럼 부당한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얘기가 남는 건데 그것이 단지 그냥 마치 국민의힘을 직접 겨냥했을 때만 야당 탄압이라고 나설 게 아니고요. 이미 우파 국민들이나 우파의 기존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공격했을 때 그랬을 때 공당의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나서줬을 때는 그 영향력이 사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 법안이 이제 내년 초부터 실행이 될 것 같은데 이 김어준에게도 해당이 되겠습니까? 김어준에게 해당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누가 고발하고 아니면 누가 소송을 할 거냐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진짜로 이제 예를 들어서 가정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워낙 이제 이영풍 대표님 이제 용감하시니까 이영풍 대표님 이름으로 한다. 그랬을 때 판사들이 얼마나 받아주겠냐는 거예요. 지금처럼 판사들이 좌경화되고 양심인가 이렇게 판단을 못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국민의힘이 나서야 된다는 거죠. 공당이 나서. 네,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됐든 뭐가 됐든 저쪽에서 양산하고 저쪽을 공격하게 되는 진짜 말 그대로 지금 자승자박, 자승자박 성격의 이 제도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민중이 특검 이야기 한번 해보죠. 자기가 특검하는 그 대상과 유사하게 미공개 주식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투자를 해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는 지금 의혹이 제기됐는데 네. 이건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일단은 굳이 법률로 제가 설명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예. 그래도 변호사로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인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자본시장법에 예.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내부 정보죠. 예.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크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배 이상 벌금을 낼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이거에 해당하는 건 거의 사실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민중기가 해명하기를 뭐라고 해명했죠? 위법한 일은 없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위법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명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본인이 조사하는 피의자가 와가지고 얘기하면은 그 얘기를 귓등으로나 들었겠어요? 민중기가? 아니죠. 지금 위법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말로 떼고 넘어가려는 거죠. 지금 다 지적하는 것처럼 해당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매도한 시점이 언제냐? 그러면 매도한 시점에 대해서 밝혀라. 그럼 얘기 끝난다. 그걸 갖다가 막 질문을 하니까 매수한 시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귀 막고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명 이재명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취한 바보 전략이죠. 예.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거. 아무 얘기나 막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민중기의 태도 그 자체로 그리고 민중기의 발언 그 자체로 모든 일이 전부 다 이 법률 위반, 즉 본인이 수사하는 범죄의 그 피의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저지른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물러나야죠. 예. 그런데 또 뭔가 이 자아분열적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는 뭐라 그러냐면 제 개인적인 일로 수사에 영향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소임을 다한다. 아니 개인적인 일로 영향을 주잖아요 지금. 주고 있죠. 그러니까 소임을 다하면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소임을 다하겠대요. 그러니까 앞뒤 말도 못 쓴대고 지금 뭐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를 겁니다. 지금 바빠서. 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들이 의상실 문제 인물들이 5명이 있었는데 뭐 네. 최민희, 민중기, 국토부 차관 등등 의상실 인물들이 있었는데 이 민중기 특검이 대표적으로 의상실 인물인데 자 오늘 방송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시청자분들이 그걸 많이 물어보시네요. 김용현 장관님 잘 계시는지. 장관님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장관님 그러니까 구치소 내에 거실이라 그러죠. 수용되어 있는 실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예. 보도가 되었죠. 네. 왜 압수수색한 거죠? 혼자 있는데? 거기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저는 좀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를 압수수색하겠다는 건지 압수수색 영장을 보니까 서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피의 사실이니까 무인기 관련해서 서신을 주고받거나 뭐 일기장에 쓰거나 뭐 이러면 그걸 압수수색한다고 합니다. 어허. 그런데 일단은 그 뭐 무인기 피의 사실이라는 게 뭐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걸 만약에 일기장에 썼다 치면 예를 들면 제가 일기장에 쓸 수 있잖아요. 제 일기장에 예. 무인기 좀 많이 날려가지고 북한 주민에게 평화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쓸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 없어요. 사실은 그걸 근데 그런 결국에는 압수수색의 결과 아무것도 못 가져왔어요. 대상물이 없는 거죠. 압수수색의 대상물이. 그리고 나서 이제 놀란 건 뭐냐? 우리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편지만 이만큼 나온 거죠. 어허. 그걸 보고 그 이제 압수수색을 하러 나온 검사나 이제 그 수사관이 입이 떡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그걸 다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많아요,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 내용을 볼 때마다 사실은 아마 말은 안 했지만 검사도 그리고 또 나온 수사관도 정말 국민들이 김용현 장관님 얼마나 아껴주시는구나 이런 거 알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하는 게 이게 지금 정상적인 일인가 하는 회의감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장관님 그날 이제 거실 그러니까 계신 그 수용되어 있는 그 방에도 가보게 됐는데요. 장관님이 그래도 정말로 군인답게 정말로 그 작은 공간이지만 깔끔하게 정말 다 정리해두고 계시고 정말로 꼿꼿한 자세로 이렇게 딱 앉아 계시는 걸 딱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면서도 사실 한편으로는 또 되게 안심했습니다. 장관님 여러분들과 함께 잘 싸우고 계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편지 덕분에 더더욱 꼿꼿하고 더더욱
일관된 자세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관님에게 편지 보내려면 어떻게 보내나요? 저희가 주소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거지만 뭐 이제 막 그 장관님이 막 써놓은 게 있어요. 무슨 그 노트 같은 데다가 거기에서 이제 뭐 나올까봐 이제 검사들이 막 들여다봤는데 그게 뭐냐면 장관님께서 여러분들께서 편지를 주시면 답장을 쓸 때 초안을 따로 쓰고 다시 쓰십니다. 아, 그래서 연습하신 거예요. 그거 쓰신 거.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도 참 감동의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아하, 그러시군요. 자, 오늘 우리 유승수 변호사님 모시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사안 포함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내 혼자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외국 국민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혼자 가면 외로운 길이지만 같이 가면 즐거운 여정이 됩니다.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 정치 혁신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우파는 잘 싸워, 우리도 잘 싸워.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시면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우잘사 회원이 되셔서 다 같이 손잡고 즐거운 여정에 동참합시다. 우잘사 화이팅!